1944년 어느 겨울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남자가 얼어붙은 막사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심리학자였고 한때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원고도 심지어 이름조차. 이름 대신 번호로 대체된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빅터 프랭클.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신과 의사. 20세기 초반의 빈은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활동하던 정신분석학의 메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죠. 프랭클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프로이트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 프로이트는 그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해줬습니다. 10대의 논문이었습니다. 1921년 프랭클 16살 학교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화학 반응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저 분자들의 조합일 뿐이지.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인생이 화학 반응일 뿐이라면 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프랭클은 그날부터 평생의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1920년대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한다. 하지만 프랭클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인간은 의미를 추구한다. 1927년 프랭클은 프로이트 학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믿었으니까요. 프랭클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두 거인의 어깨에 섰지만 그들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1930년대 초 빈에서는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여파였죠. 프랭클은 25살의 나이에 무료 청소년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 10명에서 15명의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죽고 싶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프랭클은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힘든가?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누가 슬퍼할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31년 빈의 청소년 자살률은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고 프랭클의 이름은 빈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1941년 프랭클은 틸리 그로서라는 간호사와 결혼합니다. 당시는 이미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결혼하면 위험해. 아이까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프랭클은 답했습니다.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사랑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틸리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유대인의 출산을 금지했습니다. 프랭클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틸리는 낙태를 강요받았고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프랭클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1938년 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둘 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준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는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나면 부모님은 빈에 홀로 남게 됩니다. 프랭클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살 수 있다. 미국에서 내 이론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느 날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대리석 조각 하나. 나치가 파괴한 유대교 회당에서 주워온 거였습니다. 거기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프랭클은 그날 비자를 찢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는 평생 이 선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1942년 9월 프랭클과 그의 가족은 체포됩니다.
아내 틸리, 부모님 그리고 그들은 화물칸에 실려 테레지엔 슈타트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프랭클은 그때 품속에 원고 한 뭉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연구 결과인 의미 치료에 관한 책. 하지만 수용소 입구에서 SS 장교가 그의 옷을 벗기며 소리쳤습니다. 다 버려. 원고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대로 짓밟혔습니다. 프랭클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걸. 1944년 10월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됩니다. 도착 첫날 그의 어머니는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테레지엔 슈타트에서 굶주림과 폐렴으로 사망했고 아내 틸리는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숨졌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발진 티푸스에 걸렸고 영하 20도에서 맨발로 일했고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묽은 숲으로 버텼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프랭클은 자신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치는 쓸모없는 지식인부터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SS 장교가 그를 불렀습니다. 넌 의사라며? 증명해봐. 프랭클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일반외과 의사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그를 살렸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내 의무실에 배치됐고 그곳에서 동료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붕대도 소독약도 없었죠. 그래서 프랭클은 말로 치료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겁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의 심리 치료를 받은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프랭클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내가 유일하게 가진 무기는 말이었습니다. 1945년 초 프랭클은 카포 한 명과 친해졌습니다. 그는 프랭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꿨어. 2월 말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된다는 꿈. 프랭클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구체적인 날짜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 카포는 믿었습니다. 2월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말 그 카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알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희망이 꺾여서 죽은 겁니다. 실제로 수용소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지나간 후 사망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프랭클은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의미가 사람을 살립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자신과 다른 죄수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구는 금방 무너졌고 누구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 체력? 나이? 운? 아니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돌아가야 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자야. 내 연구를 끝내야 해. 프랭클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책으로 써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삶에게 뭘 바라는가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뭘 바라는가였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은 극한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하의 날씨, 12시간 노동 후 그는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발은 동상에 걸렸고 온몸은 이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강의실 청중들 앞에 선 자신. 여러분, 제가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랭클은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강의실, 경청하는 청중들,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 이건 미래의 나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프랭클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상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통도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그는 발진 티푸스 환자 명단 뒷면에 속기로 메모했습니다. 동료 죄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써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니까요. 그는 매일 밤 다른 죄수들이 잠든 후 촛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작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용소에서조차 자신의 책을 완성해 갔습니다. 1945년 4월 27일 미군이 수용소를 해방시켰습니다. 프랭클의 몸무게는 38kg. 그는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아내, 형제 모두 죽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해방된 지 며칠 후 그는 친구의 집에서 타자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쉬지 않고 타자기를 쳤습니다. 밤새워 쉬지 않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빅터, 좀 쉬어. 몸이 상할 거야. 프랭클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그렇게 탄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처음 출판했을 때 프랭클은 익명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1947년 프랭클은 엘리 슈빈트와 재혼합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고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혼이었죠. 엘리와의 사이에서 딸 가브리엘라가 태어났습니다. 프랭클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딸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살아남은 이유구나. 1959년 프랭클의 책이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원래 제목은 그래도 삶의 예스라고 말하기. 영어 제목은 인간의 의미 탐색.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프랭클의 메시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인간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이 책은 10년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지금까지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이 책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도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1961년 프랭클은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됐습니다. 강의실은 만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궁금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뭔가요? 프랭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가 아니라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미래.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프랭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프랭클의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다. 굶주리지도 매 맞지도 않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무의미해.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 현대인의 우울은 의미의 결핍에서 옵니다. 프랭클은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직장이 힘들어도, 인간관계가 꼬여도, 꿈이 좌절되어도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조차 선택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프랭클은 1997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40권의 책을 썼고 29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91세까지 산악 등반을 했고 67세에 비행기 조종 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학위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됐다는 것.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당신에게 묻고 있는 걸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도, 그 좌절도, 그 외로움도 훗날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프랭클처럼요. 프랭클의 무덤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삶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